그런데 질문 드려볼게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가 이제 사법부 독립인데 양심에 따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급.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밖에 모여 계시는 국민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판사가 양심에 따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물음에 지금 우리가 답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과연 법원은 무엇을 했느냐? 제가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못 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의 저 질문에 사법부도 국회도 답을 해야 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둔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계속 문제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법원이 이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지적드린 것처럼 조희대라는 그 오염원 때문에 법원 전체가 지금 다 오염되고 있어요. 감염됐어요. 이제 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법원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단절돼야 돼요. 지금 윤석열 단절 못해가지고 국민의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해산하라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왜 구속영장 심사에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게 2월 하순 이후에 일어난 세 가지의 현상들입니다. 사법부에서 저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조희대 원장님을 보좌하는 별동대 10명의 재판연구관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야당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준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하지는 못하더군요. 두 번째는 지기현 판사의 해괴한 윤석열 석방 논리, 이른바 시간 계산법이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저 시기에 수원지방법원의 부장판사 출신 3명이 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로 배치가 되고, 그리고 최근까지 한독수, 박성재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그리고 최혜병 사건을 은폐했던 직권남용 사범들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5명의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기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게 우연이라고 좀 우리 처장님 보시는 겁니까? 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중앙에서 이제 영장 법관 지명하는 것은 이제 사무분담위원회라고 하는 민주적인 법관들 이제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장이 승인하긴 하지만. 뭔 소리야? 발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그래, 씨. 진짜. 영장 혹은 구속영장이나 압수영장 중에 발부한 것도 있고 기각한 것도 있고, 발부는 발부대로 또 기각은 기각대로 이렇게 때로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결국 이제 중요한 재판이니만큼 저희들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각돼서는 안 될 영장들이 기각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부르주아지 가운데 유독 법률가들은 이 피 흘려 쟁취한 혁명의 주도자이기보단 수혜자에 가까웠습니다. 신분제 사회에서는 왕, 귀족, 성직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로서 봉사했지만 남들이 흘려준 피 덕분에 공화정이 만들어지면서 공화정의 주요한 원리인 법치주의의 담당자로서 아주 안정적인 신분과 지위를 획득한 거죠. 대한민국의 시민혁명이랄 수 있는 1987년의 민주화 역시 그랬습니다. 전제 군주에 가까운 군사 독재자의 신복으로 봉사하던 이 법률가들이 시민의 피로 세운 87년 헌정 덕분에 오히려 지배자의 지위로 격상된 거죠. 우리 시민은 이들에게 권력을 주면서 정말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군사 독재의 총칼보다는 차라리 법의 강제력이 더 합리적일 테니 부디 주어진 권력을 우리 공화정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말이죠. 시민혁명 이전에 이들이 보였던 부역자로서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권한을 주고 또 믿어주었던 이유는 독재자의 총칼만 거두어 준다면 이들이 그나마 나은 제도가 될 거라고 기대해서였습니다.
바로 그 수혜자들의 끔찍한 배반에 관한 겁니다.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 논의에 다시금 불이 붙자 사법부에도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불법적 비상계엄 당시에도 심지어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도 도무지 불이 안 붙은 것 같았던 이 사법부가 유독 이 문제에서만큼은 참으로 기민하고 집요합니다.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으로 만들었던 소위 검사 동일체 기조가 이제는 사법부로 옮겨 붙어서 판사 동일체 기조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 사법부의 주요 구성원들이 보인 행보를 시간순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사법부의 가장 활발한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올해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천명했죠.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는 87년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까지 거론했는데요. 아마도 교각사루, 즉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고 말하고 싶었던가 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법률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 분립이 무너진다면 그런 헌법과 헌법재판소는 왜 존재한다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그 발언 자체가 견문발검, 즉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 것에 가깝습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호들갑을 떠는 거고요. 더 적나라한 말로 하자면 엄살을 부리는 거죠.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부요인 오찬 간담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죠. 그의 발언은 이틀 후에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좀 더 직접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 외에 또 어떠한 중요 발언들이 있었는지를 계속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작 발언과 함께 열린 올해 법원장 회의의 결론은 어땠을까요?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 법안들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어서 위헌성이 크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동어 반복을 구체적인 반대 의견으로 직설화법화한 셈이죠. 이로부터 사흘 후인 12월 8일, 즉 어제 열렸던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어땠을까요? 이들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안,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그리고 법 왜곡죄 도입법안 등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설명을 듣고 그 입장을 논의했고요. 결론으로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헌 소지를 내포한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장 회의, 법관 대표 회의라는 이 거대한 사법 피라미드가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실로 동일체적인 의견을 계속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판사 동일체의 집단적 저항과 그에 대한 언론의 전폭적 지원으로도 부족했는지 법원행정처는 오늘부터 사흘간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마 판사 동일체의 확장판을 만들고 싶은 건 아닌지 의심이 되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법치주의에서 가장 큰 적이 되었던 명명백백한 문제, 즉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질서의 극심한 혼란 문제는 왜 이들은 안 다룰까요? 또 지기현 판사가 시간 계산이라는 기이한 방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것,
여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 구속영장 심사자에 따라 상당히 편향적인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 또 조희대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파기환송해서 선거에 개입한 것 등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사법행위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이 커져서 그런 법원을 개혁하는 마지막 남은 수단으로서 법률을 제정하라는 우리의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왜 이들은 제대로 논의해서 답해 주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즉, 문제의 본질은 짚지 않은 채 그것에 답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나 엄청난 기세로 집결해서 잔뜩 재만 뿌려대는 걸까요? 하지만 수구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에 저항하는 거 정말 매우 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왜 지금 그런 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고 있는지 먼저 이들은 답해야 합니다. 그들은 모르거나 내심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그 이유, 제가 먼저 짚어드리죠. 첫째, 87년 헌법과 그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그토록 막고자 했던 행정 권력의 독재화, 군부를 동원한 쿠데타를 사법적으로 단죄하는 데에서 아주 우려스러울 정도의 차질이 생겨나고 있고, 오히려 사법적인 정당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 둘째, 그런 정당한 우려에 대해 사법부가 그간 보인 모습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류의 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축소하고 은폐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이 실은 내란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의 판사 동일체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건 다음에 한 가지입니다. 판사들에게 뭘 요구하지 마라. 모든 재판은 개별 판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 재판에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만약 판사들이 죄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 심지어 대법원 전원 합의체조차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런 판사들의 절대 다수가 대법원장의 인사권에 의해서 그 자리로 간 거라면 결국 이건 역시 동어반복인 것이죠. 대법원장의 권한, 그리고 그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앉힌 판사의 권한에 그 누구도 도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길게 늘여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 또 다른 동어반복, 다시 말하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판사 동일체의 직권이 잘못 행사된다면 그걸 사회 전체적으로 합당하다 싶은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권한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투명성과 다양성을 높이자고 하는 게 지금 제안되고 있는 사법개혁법안 아닙니까? 피고인 전두환, 피고인 노태우.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는 등 광주 시민들은 비상계엄 확대에 거세게 저항했고 이른바 5.18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대통령 전두환